반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난을 그르는 습관을 무심코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6가지 행동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6가지 습관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버리는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판단력, 그리고 내면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이 글에서는 다음의 6가지 방식으로 삶을 되돌아보며 불을 끄르는 내면의 토대를 쌓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총 6가지 인생 두훈 습관에서 철학으로 사소한 집착이 부리는 착각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는 습관, 무질서한 공간, 흐트러진 선반 정리와 청소를 미루는 마음, 기회를 나중에로 미루는 자의몰락 결정의 회피,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한 시대의 무분별한 소비와 무지, 삶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는 이들 진정한 자중의 부재, 일상에 대한 무감각 변화와 성장을 거부하는 태도. 가참마다 단순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며 결국 경제적 실패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철학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제1장 사소한 집착이 부리는 착각 쓸모없는 것을 쌓아두는 습관.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삶을 쓰레기로 채우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띄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마치 보물처럼 간직합니다. 고급 백화점 종이봉투, 각종 포장지, 작은 플라스틱 통, 모두 언젠가 이룬날 것이라는 명목 아래 모입니다. 그러나 그 집착은 실상, 결핍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득한 것이 아니라 비울 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닌 손해보기 싫은 심리의 반영이며 이는 결국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없는 성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될까요? 그 중심에는 결핍에 대한 불안과 자기산을 통제력 부족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물건으로 자기 존재를 채우려 하며 필요 없는 소비는 결국 가난으로 향하는 계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정리는 물건이 아닌 내면의 과인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의 철학은 자연스레 다음 장의 주제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결국 자신의 공간도 정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2장 무질서한 공간, 흐트러진 선반 정리와 청소를 미루는 마음. 단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지정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말이 다소 가장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통지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연봉이 낮은 사람들의 반의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땅에는 쌓여 있고 쓰레기통은 넘쳐나며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단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삶을 돌아보지 않는 자기인식 부족의 증거입니다. 단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도 정돈되지 않았고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이는 돈을 다룰 때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합니다. 부유한 이들은 공간을 돈처럼 생각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정리해야 흐름이 생깁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삶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질서를 왜 많은 사람들이 만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결정을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결정의 유일가 어떻게 인생을 망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회를 나중에로 미루는 자유문답 결정의 획기. 정리야 뭐. 언젠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깨끗이 하지. 나도 한때는 그렇게 말하며 내 삶의 무질서를 정당화하곤 했다.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하는 데에 그리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넓은 저택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미뤄왔던 것일까? 깨달음은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찾아왔다. 고령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날, 나는 비로소 그동안 외면해왔던 삶의 무게를 맞이해야 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물건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 쓸모를 다한 물건들이 가득한 방은 마치 어머니의 지난 생애가 응거리진 채 흘러넘치는 듯했다. 어머니 역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이셨다. 그의 차든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집착, 결핍에 대한 두려움,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결과였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이사를 계기로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과 이별을 고했다. 서랍 하나에 들어가는 식기만 남기고 옷장도 한참 비웠다. 처음엔 이렇게 많이 버려도 되나 싶었지만 곧 마음은 전례 없이 가벼워졌다. 내가 정리한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미뤄왔던 선택이었다. 불필요한 것을 끊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 그것이 곧 부의 첫걸음이었다. 주변 교회에서 가자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건, 문구류, 구두, 가방, 해외에서 사모은 장식품까지 모두 기증했다. 돈은 받지 못했지만 대신 받았던 건 맑고 단정한 내면의 여유였다. 그 뒤로 나의 소비 습관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정리한 집을 다시 어지럽히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필요한 물건 외에는 사지 않게 되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기념품은커녕 그린 엽서조차 사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 이삿짐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엽서가 가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라지는 선물, 예컨대 간식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들만 가족과 친구에게 선물한다. 실내 흔적보다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집을 정리한 후 달라진 소비 방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철학이 변화였고 미루지 않는 선택의 결과였다. 부유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버릴 수 있어야 치울 수 있다. 기움을 통해 우리는 단단해지고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와 결정의 감각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드러난다. 이를테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넘겨버리는 비닐, 우산 같은 작은 물건에서도 말이다. 사소한 행동이 인품을 만든다. 우산과 지갑, 그리고 돈을 제하는 태도. 그러나 나는 뜻밖의 순간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다. 장대비를 뚫고 약속 시각보다 먼저 도착한 작가. 그는 땀 한 방울 없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고 손엔 낯익은 투명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다. 흔히 편의점에서 급히 사는 그저 그런 우산. 대부분은 한 번 쓰고 집 구석 어딘가에 방치하거나 더 나아가 버려지기 일쑤인 물건이다. 그러나 그 작가는 다르게 행동이 있다. 1시간가량 회의를 마치고 나서 하늘은 어느새 말끔히 기어 있었다. 작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카페 주인에게 다가가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이거 다른 손님이 뒤올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카페 주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놀라운 건 그곳은 작가의 단골 카페가 아니었다. 단지 오늘 약속 장소로 처음 들린 곳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낯선 사람에게조차 그는 삶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속으로 탄식했다. 아,
부자는 저런 사소한 일에도 삶의 절을 지키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지레빈이 우산이 3개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근처 단골 음식점이나 동네 도서관에 조용히 놓고 오곤 했다. 버릴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움이 아니다. 빈곤함은 단지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쓸모없는 것을 곁에 놓아두고 그 의미조차 성찰하지 못하는 무관심이야말로 진짜 빈곤이다. 그렇기에 나는 말하고 싶다. 오늘 집에 쌓인 그 비닐 우산 하나를 나누는 일부터가 어쩌면 부자가 되는 가장 작고도 의미 깊은 첫걸음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사소한 물건에 대한 태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갑 속 지폐조차도 부자의 품격을 엿볼 수 있는 거울이다. 제5장 지갑은 당신의 철학이다. 돈을 다루는 자세. 돈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드러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보면 그가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 나아가 자기 삶을 얼마나 단정하게 다듬고 살아가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당신은 지폐를 지갑에 어떻게 넣는다? 무심코 대충 접어서 구겨 넣는다? 반년도 뒤죽박죽인 채 단순히 돈이라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쑤셔 넣는다? 그렇다면 아마 당신은 아직 돈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부자들은 지폐의 반견을 반드시 일정하게 맞춘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상화가 위를 보기 하여 가지런히 정돈한다. 물론 ATM에서 인출된 돈은 반향이 섞여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길게 몇 초라도 시간을 들여 그것을 정리한 후 지갑에 넣는다. 이것은 단지 돈을 곱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기 손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정돈하고 흐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가깝다. 어떤 이는 초상화가 위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아래를 봐야 돈이 잘 모인다고도 한다. 그 철학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상화를 거꾸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항상 위를 보게 정리한다. 그러나 한 부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돈이 쉽게 나가지 않게 하려면 머리를 밑으로 두어야 하지. 항상 똑바로 세워두면 돈도 스르르 나가버리더라고. 반대로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다. 난 초상화를 위로 둬야 돈의 에너지가 흘러올라. 거꾸로 두면 가라앉고 답답해지거든. 이처럼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이다. 지폐를 다루는 손끝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집중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부자는 돈을 섬세하게 다룬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라 존중이며 질서이며 자신과의 약속이다. 빠르게 단련하는 사람 집중력의 분산이 부르는 삶의 새나남. 요즘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대통령도 아니고 지지옥 CEO도 아니다. 그는 바로 스마트폰 앞에서 1분도 쉬지 못하는 평범한 우리 자신일지도 모른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의실에서, 심지어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그 화면 안에 있는 건 무엇인가? 아주 짧은 몇 마디 메시지. 네. 뭐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카카오톡, 라인, 메신저 앱. 실제로 라인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 세계의 5억 명이 넘는다. 즉각적인 반응, 무료 메시지, 짧은 텍스트 속도의 능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점점 깊어지는 의존증이라는 그림자가 존재한다. 답장은 왜 안 하지? 기다림조차 불편해하는 시대. 나는 많은 이들이 메시지에 1분 이내로 답하지 못하면 초조해하는 모습을 본다. 심지어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신경 쓰며 스마트폰을 힐끔힐끔 들여다보기도 한다. 난고 중에도, 식사 중에도,
가족과 대화 중에도 시선은 휴대폰에서 떠나지 않는다. 메신저는 원래 용무를 위해 존재하는 도구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용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뭐해, 잘 지내, 같은 단문을 습관처럼 보낸다. 이런 무의식적 행동은 이미 의존증의 증상일 수 있다. 집중력이 흩어지면 삶의 뿌리도 약해진다. 의존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며 균형을 잃는다. 남이 권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지중이 약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 이 세 가지는 표면상으로는 사소한 성격 문제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 전반에 지배하는 핵심적인 태도의 문제다. 특히 경제생활과 재테크, 인간관계, 건강관리 등 전 영역에서 즉흥적인 판단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빠른 응답의 경태 삶의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주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타인의 메시지에 얼마나 빨리 답장하느냐를 삶의 중요한 지표로 여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시간에 얼마나 깊이 집중했는가이지, 타인의 시간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했는가가 아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빨리 답장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 예의는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는 불안을 덜기 위한 방어적 행동일 뿐인가? 정신이 분산된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는 주의력에 집중해서 기록되기 때문이다. 집중하는 자만이 지키를 가진다. 진짜 부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는 자기 시간의 중심을 자신에게 두고 필요할 때만 반응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깊은 몰입과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한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 지금 이 메시지가 정말 확인해야 할 일인가?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이며 그런 자만이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들 침묵이 단한 말함의 용기.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참박하다. 이 한마디는 우리 사회에서 마치 안무기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예술가, 학자, 문틀가, 철학자, 교육자와 같은 정신노동자들에게는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진정성과 참을성만을 좇아야 한다는 로망이 덧씌워져 있다. 마치 돈을 언급하는 순간 그 순수함이 훼손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돈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도구이되 그 도구를 부정하는 순간 삶은 중심을 잃는다. 왜 돈 이야기는 불편한가?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은 누군가에게 이 일의 고수는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는 것이 쉽던가? 작가, 프리랜서, 강사, 강연자, 디자이너, 상담가. 수많은 전문 직종 종사자들이 이를 맡으며 이렇게 말한다. 원고료요? 주시는 대로. 보수는 나중에 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 아니다. 보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일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지 기준도 생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이 불투명해진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소심함이 아니다. 돈을 요구하는 건 염치 없는 일이라는 무의식의 지배일지도 모른다. 매니저를 두는 이유, 본질은 부끄러움을 믿다. 요즘은 연예인뿐 아니라 작가, 평론가, 화가, 강연자들까지도 매니저를 둔다. 왜일까? 직접 조건을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건을 제시하면 눈치 없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비칠까봐. 요구를 하면 태도가 불량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까봐.
그래서 매니저를 앞세우고 사무실에 두고 계약서를 통해 말을 빙둘러서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돈에 대해 더 당당하게 말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는 예시가 된다. 돈은 더럽지 않다. 돈 이야기를 입밖에 낸다고 사람이 싸구려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돈을 가볍게 여기거나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신의 가치를 낮게 측정하는 습관을 만든다. 돈은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적절한 고수는 단순히 생활비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쌓아온 경험, 노력, 전문성, 시간, 판단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치를 깎아먹는 삶에 익숙해진다. 돈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는 어떨까? 돈 이야기, 아이에게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 앞에서 돈 이야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예산제 그런 걸 왜 말해? 돈 걱정은 어른이 하는 거야.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부모가 돈 이야기를 숨기면 숨길수록 아이의 관심은 오히려 더 깊은 호기심으로 바뀐다.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어느 날 아이는 비싼 게임 소프트웨어를 아무렇지 않게 사달라고 조른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준비물 비용 5,000원을 내야 한다는 소식에는 엄마, 우리 돈 있어요? 라며 진지하게 묻는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그것은 아이가 돈의 가치와 흐름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근본 원인은 어른들이 아이에게 돈 이야기를 불편히 하며 숨겨왔기 때문이다. 돈은 탐욕이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가정에서도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아이는 자립과 책임, 합리적 소비를 배운다. 저로 진짜 부자란 누구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의 습관을 통해 가난을 부르는 삶의 무의식을 하나하나 들여다보 왔다. 쌓아두는 습관은 결핍의 불안을 보여준다. 정리하지 못하는 태도는 질서 없는 마음을 드러낸다. 결점을 이루는 습관은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내치는 힘이다. 사소한 물건에 대한 무관심은 성장치의 무기를 흐리게 만든다. 즉각적인 반응에 중독된 집중력은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 말하지 않는 태도는 자기 가치를 부정하는 침묵이다. 진짜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부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이해하며 정리하고 절제하며 침착하게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마무리하며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마음을 정리하고 공간을 정돈하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고 돈의 흐름을 자각하고 말해야 할 것을 당당히 말하라. 이것이 부자의 길이며 이것이 자유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작은 하루의 습관 하나로부터 시작된다. 아이에게 돈을 가르친다는 것 존중에서 시작하는 경제 교육. 한 문우가 있었다. 그는 외동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부터 아이와 함께 돈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 대화는 다정했고 일상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매달 초 그는 A4 용지에 큼직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 안에 아버지의 월급을 상징적으로 적고 그 안에서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금, 전기요금, 가스비 등을 색칠해 채워나갔다. 그리고 남은 여백을 가리키며 말해주었다. 이 남은 돈으로 우리가 밥도 먹고 옷도 사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는 거야. 이 단순한 설명이 어린아이에게 가정경제라는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알려주었다. 그 결과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버지가 왜 늦게까지 일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노동에 대한 존경심이 마음속에 싹트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에게 돈 걱정을 시킬까 봐 말하지 않는다는 선의는 때때로 아이로 하여금 돈을 무지와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단단히 말해야 할 것. 우리는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이가 속물이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숨기고 감추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돈 앞에서 무력하게 만든다. 돈은 도구이다.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걸고 어떻게 나누는지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인격 교육이며 책임 있는 부모의 자세라 할 것이다. 삶의 끝에서 돌아보는 진짜 부유함. 여기까지 이 글을 따라온 독자라면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삶을 고민하는 사람이니 틀림없다고. 오늘 나는 단 한 가지를 전하고 싶었다. 부자란 단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다. 부자란 삶을 조용히 정리할 줄 알고 작은 행동에도 질서를 담으며 버릴 줄 아는 사람, 단단히 요구할 줄 아는 사람,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다. 마침내 묻는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돈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돈은 우리의 불행을 줄이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점이다. 모든 이가 억만장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결코 은행 통장의 숫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그 가능성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태도, 정리된 마음, 절제된 행동, 깊이 있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다루는 아이스팩 하나, 지갑 속 지폐 한 장,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 그리고 당신이 돈에 대해 나누는 한마디 대화, 그 모든 것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다. 마무리하며 작은 실천이 큰 여정을 만든다. 이 글은 단지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다. 이 글은 당신의 삶이 덜 흥미스럽고 더 명료하며 덜 흔들리고 더 따뜻하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이 한 편의 글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풍요로운 노후와 지혜로운 인생에 작은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